예, 금요일은 시장이 어쨌든 부담스럽네요. 오늘이요. 또 미국이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경기 침체까지 간 거고요. 우리는 오늘 환율의 또 급등, 코로나 변이 우려, 여러 가지. 오늘 또 중국이 2분기 성장률 발표한 11시쯤 합니다.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현대타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이 이제 7월 15일이고요. 7월에 이제 반환점을 좀 도는 기간이어서 남은 7월 하반기 전략줄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장 여러 현안이 있는데, 예, 금리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질주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 증시 얼마나 더 영향이 있을까? 핵심 이슈들은 금리, 물가 얘기들 다 경기 얘기, 환율 얘기 다 해주실 거고요. 시간이 혹시 되면 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또 일부 성장주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도 중국 이야기 시간이 되면요. 네, 미리 좀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7월 FOMC가 이제 당면한 가장 가까운 산인데요. 100bp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75에서 100의 전망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사실 7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금리 인상 전망치는 75bp 인상이 그랬죠. 우세가 됐었었는데 네.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굉장히 또 한 차례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이 조금 분분하다라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75bp 인상 가능성을 CPI 발표 직후에는 한 80% 가까이 반영을 했었는데 또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는 좀 낮아졌죠. 네,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도 아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패턴과 조금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6월도 보자면 5월 CPI가 사실 시장 예상치는 물가 피크아웃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라는 스탠스를 이제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연준의 FOMC 회의에서도 기존 경로를 따라갈 거다라면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CPI도 한 차례 쇼크가 나타나면서 연준도 CPI를 뒤늦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재빨리 이제 긴축 경로를 좀 더 강하게 수정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 FOMC 이전까지는 75bp냐 아니면 100bp냐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7월 달에 100bp 인상 가능성은 좀 낮게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100bp 인상 같은 경우는 강력한 또 연준의 긴축에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다시금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6월 달 같은 경우는 일부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내지는 사실 그렇게 악화 수준을 보여주진 않고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PPI 물가 지표라든지요. 내지는 미국의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하는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대표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이제 반등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2분기 미국의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닝에 대한 우려라든지 내지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사실 연준도 강력한 경기 침체를 원하지는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FOMC 회의 참여하는 그 연준의 위원들도 의견이 많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매파적인 의원으로 분류되는 블라드 연은 총재라든지 일부 연은 총재도 사실 어제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을 지지를 하고 10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발언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자기 손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거를 사실 감내할 수 있는
그 미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는 많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그 100bp 인상 확률이 다시 40% 급락하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 방향성이 이대로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도 그 10년물 금리라든지 2년물 금리라든지 이게 100bp 인상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잡으면 사실 한 차례 더 약간 쇼크를 이제 나타내면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어제자 시장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10년물과 2년물이 사실 연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베팅을 그렇게 크게는 하지는 않고 있다. 6월달 대비해서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도 이제 100bp를 올렸을 때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작할 때도 또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예. 또 월러 이사가 발언하면서 낙폭을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75를 보고 또 이제 FOMC라 두고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돌입하기 때문에 이 제일 FOMC를 잘 반영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또 기자 공룡 이름 닮은 닉 티머라우스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뭔가 좀 흘리겠죠. 네. 금리 얘기. 결국은 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월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 6월에 쇼크가 나왔어요. 간밤에는 PPI도 나왔고요. 과연 언제쯤 물가가 소위 정점을 찍고 내려올까? 이게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5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유가만 잡으면 물가 지표가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네. 시장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를 찾을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유가가 이제 연고점 120달러를 찍은 뒤에 지금 한 90에서 100달러까지도 레벨을 낮춘 상황인데도 사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실제로도 이게 지표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냐고 봤더니 사실 이게 공급 사이드 인플레는 사실 점차 완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 내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은 약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수요 물가 측에서 사실 연준이 이제 이 강력한 긴축을 통해서 원하는 건 초과 수요를 억누르는 그렇죠. 그런 흐름인데 사실 그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분별로 보자면요. 이번 달 CPI 급등도 보자면 뭐 에너지랑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이제 세부 항목별로는 주거비부터 이제 자동차 내지는 이제 의료까지 가격 상승이 아직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촉발시키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의 불확실성을 한 번 더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가나 이런 거 뺀 그 핵심 지표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기여도가 높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라든지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품 가격의 그 기준이 높은데 성장률이 높은데 이게 CPI를 볼 때는 기여도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거비에서 지금 한 1분의 3, 그러니까 30% 가까이 차지하는 렌트비 가격 상승도 사실 198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를 이번 달 6월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사실 6월 말 기점으로 조금씩 미국도 좀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치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안 사고 그냥 렌트 비용이 높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렌트를 하면서 렌트비가 높아지는 현상이 보여지면서 이게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수요 측면에서는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부담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가 그리고 고물가에 따른 금리, 긴축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실 시장의 관심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그거 높은 건 알았고 됐고 더 걱정이 경기 침체로 옮겨갔다는 게 사실 더 걱정인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한들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할 거냐. 경기 침체 가능성들은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높지 않다. 근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격한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도 그랬듯이 00년도 버블 사태라든지 아니면 08년도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동시에 실업률이 동시에 급등을 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지표가 동시에 악화되어야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 경로를 그러니까 정당화시키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이 상대적으로 또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가 지금 3.6%, 3개월 내내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을 거의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조금 높여진 거는 사실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0bp 후반대까지 진입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한 경기 침체, 그 00년도라든지 08년도 당시를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최소 750bp, 최대는 이제 08년도 당시 1500bp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강력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긴축 구간에서 예전에 이제 수반되었던 경기 둔화 시그널, 좀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침체는 아닌 둔화 정도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7월 중순에 여러 글로벌 거시 변수들을 봤고요. 우리 또 시장과 조금 더 밀접하게 들어가서 국내 시장도 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영향 받을 거고요. 뭐 금리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렸고요. 게다가 환율이 너무 지금 1,300원을 우리가 1,300원, 1,310원 헉 했는데 오늘 1,324원이에요 지금. 이거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원화의 약세, 환율 상승 효과가 너무 빠른데요, 속도가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최근에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거는 외부적인 변수가 크다라고. 달러가 네, 강하니까. 맞습니다. 예. 달러 강세가 이제 어제자도 보자면은 연고점을 다시금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달러 강세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그 환율 통화가 유로 달러입니다. 근데 최근 유로화 약세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달러 이제 강세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금 이게 사실 신흥국 통화, 특히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는 1,300원을 이제 쉽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를 그러면 일단 조금 많이 살펴를 봐야겠죠. 7월 FMC 회의도 일단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유로존 경기를 조금 봐야 되지 않나, 하반기 때 리스크 요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 그런가냐고 봤을 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수입 국가입니다. 미국과 달리 이제 천연가스를 특히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받는 그 수입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상당히 지금 노출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EU 이제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동시에 어제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을 7.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내에서도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둔화 속도는 사실 좀 더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U 자체가 이제 사실 미 연준의 그 긴축 경로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유로존 같은 경우로 보자면 여러 국가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재정 리스크가 있는 국가들이 옛날에 피그스로 한번 얘기가 있었던. 네, 맞습니다. 한번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미국 대비해서 그 긴축 경로를 이제 빠르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유럽 경기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 달러 강세, 유로 약세로 이게 발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의 이제 또 장기화 가능성 내지는 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도 사실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푸틴 지지율 같은 경우를 보자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사상 최대치를 이제 러시아에서 네, 찍었다고 합니다. 예. 85% 지지율을 네. 얻고 있다고 해요. 이게 2014년 크림반도를 공격한 이후에 네. 이제 최고치 지지율이라고 하거든요. 푸틴은 목적 달성했네요. 이미 했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경제 측면에서 다른 나라가 지금 긴축이라든지 경제 둔화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는 거랑 달리 네. 지금 오히려 그 전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단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러시아는 사실 경기를 떠받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푸틴은 사실상 지금 아쉬울 거 없다. 전쟁의 장기화 명분 가능성이 경제를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이 에너지 가격을 지금 떠받드는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조금 사실 하반기 중으로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유로화와 이제 동조되는 현상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유로화 약세 흐름이 최근에 가파르게 진행돼서 이 수준 이상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단기간으로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반대급부로 사실 유로화 강세가 이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여력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쉽게 이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 회의라든지 유로존의 그 다음 달 이제 CPI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환율 약세, 원화 상승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달러 때문이다. 달러가 강한 이유는 뭐냐? 유로화가 약하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왜 약하냐? 유로존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 메스트리트 조약하고 92년에 이제 유로존 출범할 때 1유로당 제 기억 정확치 않아요. 1.2달러 이랬던 걸로 지금 이제 1대1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그 페리티가 같다는 거는 네. 유로가 엄청 약하고 달러가 강하고 이런 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얼마까지 더 갈 거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환율도 상당히 고점이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뭐 이제 통화 스와프도 있고 근데 이제 고점 좀 온 것 같은데 어제 그 NH 신환종 센터장이 오셔서 환율은 뭐 레벨 자체가 좀 전보다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동의되더라고요. 떨어지더라도 전과는 레벨이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또 당면한 문제들 좀 보면 지금 코로나 재확산은 어떻게 뭐 자료들 좀 내시고 할 텐데 이전처럼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봉쇄나. 근데 영향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세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뭐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충격이 크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재봉쇄, 그러니까 봉쇄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재확산은 아직까지는 정부라든지 내지는 글로벌리 해가지고 경제를 다시금 닫겠다라는 시그널 내지는 그 스탠스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뭐 사실 일부 이제 업종들은 네.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미국의 긴축 경로라든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이제 둔화 속도가 좀 가팔라질 거냐라는 이런 논쟁이 사실 증시에는 좀 방향성을 잡는 데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하반기 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과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석에서 그랬는데요. 야, 전략하는 애널리스트들 정말 힘들겠다. 섹터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면 또 목표가 설정하고 안 되면 좀 시간을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전략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시장에 요구를 받잖아요. 더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또 못 맞추면 못 맞춘다고 욕먹고. 근데 그게 뭐 숙명적이라 할 수 없고요. 시장 전망은 어떻게 좀 단기 반등 쪽, 횡보 단기 반등 쪽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추가 하락을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제 지수 레벨 단위로 보자면요. 네.
굉장히 이제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 그러니까 상반기 때처럼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심해서 조정폭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6월달,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월별 대비 이제 마이너스 10% 월별 수익률을 기록한 게 총 2차례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거의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수출이 완연하게 꺾이는 추세도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출의 물량은 그렇게까지 시장이 부담을 줄 정도로 Q가 많이 꺾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지수 레벨은 사실 그간 코로나19로 받았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을 좀 많이 선반영을 해서 지수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바닥이 어딜 것이냐라는 게 이제 또 최근에 뭐 기관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 저는 바닥 시그널을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위기 국면을 보자면요. 연준이 긴축 경로를 조금 우회적으로 돌릴 때,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릴 때 내지는 긴축 경로를 멈출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고용 지표가 고용이 약간 훼손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쵸. 일단 멈칫한다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사실 탄탄해서 연준이 여기서 긴축을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유하게 가져갈 가능성은 사실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물가 지표가 이제 단기간에 꺾이면은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거는 단기간에 꺾이긴 쉽지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지표는 뭘 봐야 되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가 사실 역설적으로 조금 악화가 돼야 되지만 이게 시장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 때는 사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전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률을 선행하는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습니다. 매 주간마다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그 건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는 사실 저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조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은 이제 나타나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연히 이제 악화 시그널을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번 달에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노동 시장의 초과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것도 지켜를 봐야 된다.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고용 안 그래도 시장에서 고용 지표 봐야 된다 그래요. 고용 좋은데 왜 자꾸 고용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재선 의원님의 오히려 고용이 부진해지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 충격이 오면 역설적으로 그때가 이제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 지금 뭐 수익 뭐 대박보다 생존이에요. 생존 전략을 짜야 될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반적인 전략 또 섹터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한 1분 반 정도 마무리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내지는 이익 방어력이 좀 담보되는 업종이 여전히 편안한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측면에서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인프라 부양 정책과 관련된 기계라든지 뭐 산업재 업종 같은 경우는 방어주 역할을 이번 지금 장에서 또 이번 색깔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쪽의 에너지 대란은 오히려 이제 친환경 시계를 좀 가속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LNG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LNG 교육이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경쟁력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도 좀 상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이어서 저희가 시간을 좀 낼 수 있어서 딥사이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선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